안녕하세요. 역사와 상상력 한국사 김현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2 3월 학력평가 고1 해설 강의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국사는 신경을 좀 잘 써주셔야 되는 게 올해 1년 내내 내신에서 한국사를 여러분들이 잡고 갈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를 다 버리고 하면 안 됩니다. 좀 기억을 하면서 4월 모의고사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선지 분석하면서 굵직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좀 기억을 같이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내신 준비 들어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고1 내신이 지금 범위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간고사 때 아마 조선 끝까지 들어가는 친구들 되게 많을걸.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긴 호흡으로 지금 한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풀면서 과거에 공부했던 걸 좀 기억을 좀 같이 잘 하면서 선지 분석하면서 선생님이랑 좀 추가 개념 같이 정리하시기로 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밑줄 친 유물로 옳은 것은 해서 항상 1번의 선사시대 문제. 근데 너무 쉽죠? 사실 모의고사에서 원래 선지끼리의 간격이 이렇게 넓은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번 고1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선시대 때 있었던 저런 앙부일구라든지 심지어 2번 이런 화폐는 우리가 고려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심지어 저 화폐는 상평통보라서 조선 후기 대표적인 우리가 화폐를 배웠던 거. 그래서 사실 답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1번에 지금 어떤 시대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블라블라 석기와 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구석기, 신석기일 거고 심지어 동굴 속에서 사람들이 살더라. 그럼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움집을 아직까지 짓기 전에 사람들이 이동생활 할 때니까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구나라고 보시고 그러면 구석기에 해당하는 주먹도끼, 뗀석기의 모습 3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선생님이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강조를 하거든. 여러분들이 1학년 모의고사 치면서 연습하셔야 되는 게 항상 이제부터 모의고사 풀 때는 답 찾고 끝 아니고 틀린 선지들이나 또는 답이 아닌 것들은 아 이거는 어느 시기 거였지, 아 이건 어느 왕 거였지, 아 이거는 어떠한 사회적인 배경과 또는 어떠한 사건과 관련된 개념이지 이거를 머릿속에 있는 걸 최대한 끌어와서 선지 분석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문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개념을 계속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거는 앙부일구, 조선시대 때 세종 때 만들어진 거,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 화폐, 그리고 얘가 누구예요? 비파영동검, 청동기 시기 때 만들었던 거, 얘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석굴암은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불교 예술이다 라고 해서 불국사 석굴암, 통일신라 이 정도 연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2번 가하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의고사에서는 보통 삼국시대가 엄청 내신처럼 디테일하게 왕 이름을 달달 외울 필요는 없게 출제가 돼요. 보통 어떤 나라의 특징인지 구분하는 거 그리고 순서 문제 정도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일단 국가 잘 찾으시면 돼요. 평양을 기본적으로 수도로 갖고 있었던 국가래 거기다 심지어 장수왕이라 이런 표현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아마 내신 공부 시작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고구려가 국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가 5세기 장수왕 때 굉장히 국력이 신장이 되면서 아빠가 영토 확장, 관계토장 이만큼 해놨잖아요. 그래서 남진을 추진하면서 백제신라를 압박하기 위해서 장수왕이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 고구려구나 잡을 수 있을 거고 답은 당연히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가 어느 나라고 어느 시기인지를 알아야 돼. 항상. 자 일단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그러면 금관가야는 신라의 병합이 되죠. 여러분들 신라는 초기 가야연맹을 주도하던 금관가야를 6세기 법흥왕 때 멸망시키고 후기 가야연맹체를 주도하던 가장 마지막까지 힘이 강했던 대가야를 진흥왕이 6세기에 정복하면서 완전히 가야를 흡수하는 국가가 신라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라 장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김유신 장군도 그래서 가야 출신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모습이고 특히 법흥왕이 우리 금관가야를 병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령왕릉 딱 보는 순간 무령왕릉은 백제의 대표적인 중흥 노력의 왕이었던 무령왕의 이 능이죠.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백제가 웅진시대에 축조됐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백제는 원래 한강을 기반으로 성장을 하다가 고구려한테 한강 뺏기고 도망간 데가 웅진이거든. 그 웅진에서 중흥 노력했던 왕이 무령왕이라는 거. 근데 웅진은 도망간 수도잖아. 방어하기 유리하고 협소하고 폐쇄적이지 발전하기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금강 하류로 내려가서 개방되어 있고 조금 더 발전하기 유리한 곳으로 수도를 천도하는 인물이 나중에 6세기 성왕
성왕이라는 왕이야. 그래서 사비에서 중흥했던 모습, 성왕의 업적과 그리고 웅진에서 중흥했던 모습, 무령왕의 모습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 무령왕은 웅진시대 22담로를 설치한다. 여기까지 같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겠죠. 3번 수신사를 파견한다. 여러분 수신사가 뭐야? 뭘 배우러 갔던 우리가 외교 사절단이죠. 그러면 이 수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강화도 조약은 체결한 다음에 근대화를 쥐뿔 모르잖아. 근대화를 배우러 우리가 일본에 보냈던 애들을 수신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개항 이후의 모습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수신사는 총 3차례, 그리고 4차례까지는 고등교과서는 안 보니까 3차례 정도 나타났던 거, 1차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 체결하자마자 바로 갔던 거, 답방 형태로, 2차는 김홍집이 가서 조선 책략 들고 왔던 거,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했다. 제천 행사에서 우리가 부여의 영고, 그쵸? 이건 철기시대 국가 중에서 부여의 특징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노란 색깔로 쓴 게 부여의 제천 행사 영고, 그리고 초기 고구려의 제천 행사 동맹, 그리고 동해의 제천 행사 무천을 지금 아마 중간고사에서 여러분 다루고 있을 거예요. 국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답은 5번. 3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러면 여러분 가가 일단 뭐냐? 지증왕이네요. 그쵸? 선생님 내신 수업할 때 맨날 이거 하는데,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그쵸? 지증왕 업적에서 우리가 우산국 복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512년에 여러분들 4, 5, 6세기 할 때 우리가 6세기의 신라 전성기인 진흥왕 등장까지의 그 6세기의 앞에 중앙집권했던 지증왕, 법흥왕을 하면서 진흥왕 같이 공부했을 거예요. 6세기 신라왕이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그래서 지증왕은 여러분 6세기 때 대표적으로 초기 때 신라의 국력을 신장하고 왕권을 강화시켰던 인물입니다. 됩니까? 512년 사건이에요. 신문왕이 근데 등장을 했어. 우리가 정확하게 숫자로 세기를 모르더라도 신문왕 하면 무조건 떠올라야 되는 게, 신문왕은 통일신라 인물이죠.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왕권이 겁나 강해져. 이거 우리가 조금 수준 있게 전제왕권의 확립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김춘추가 나당동맹 체결하고 나서 여러분 김춘추가 왕이 돼서 그 무열왕 때까지 백제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문무왕이 수중릉에 묻히신,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했던 그 경주 앞바다에 묻힌 문무왕이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당동맹까지 승리하면서 삼국 딱 통일하거든? 그 아들이 신문왕이야. 그러면 딱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딱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국력이 완전 강한 상태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왕권이 매우 강한 상태로 특히 진골기주들을 많이 숙청을 하면서 왕권을 확립을 하거든. 그만큼 왕권이 강했던 증거가 신문왕 때 그 유명한 피리 얘기가 있는 겁니다. 만파식적이라고 해서 만이랑의 파도가 이 피리를 불면 잠잠해진대. 그 정도로 나라가 왕권이 강했다, 즉 태평성대했다라고 하는 게 신문왕입니다. 그럼 통일신라 전제왕권을 확립했던 왕이네. 우리가 통일신라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신문왕이거든.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모습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쵸? 어렵진 않아. 답은 쉬워. 항상 중요한 건 오답선지가 이건 어느 나라니까, 어떤 인물이니까, 이걸 여러분이 하라고 지금 우리는 해설 강의를 하는 거예요. 칠정산이 편찬됐다. 여러분 칠정산이 뭐예요? 역법이죠. Monday, Tuesday 이렇게 써있진 않지만 우리가 달력할 때 역법이라고 해서 나라를 세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시간을 여러분 날짜를 세는 겁니다. 칠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날짜를 센데, 우리가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업적으로 보는 것이 최초로 우리 한성을 기준으로 역법서를 만들었던 게 칠정산입니다. 중국의 역법 받아오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은 민족문화 발달하면서 우리가 칠정산이라고 해서 1월은 읽을 수 있었거든. 근데 이때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까지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7개 천체를 읽어서 우리가 역법, 세종대왕 때 과거제가 도입됐다. 이거 딱 보는 순간 떠올라야 돼요. 과거제는 모의고사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고려 광종. 여러분 고려 광종은 태조 왕건 아들인데, 태조 왕건의 아들 중에서도 여러분 2명의 아들들이 중간에 2, 3대 왕을 하고 4대 왕으로 올라오는 인물이야. 광종은 여러분 태조 왕건이 딱 죽고 나서 왕이 된 왕자가, 문제는 왕자들이 태조 왕건 아들들이 되게 많거든.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죠? 태조 왕건이 부인이 29명이다. 정실 부인만. 그쵸? 왕자가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2, 3대 왕, 여러분이 배우지도 않는 이름을, 그 2, 3대 왕 때는 왕자 출신을 배출한 모든 지방 호족 가문들이
자신 집안에 주신 왕자를 왕으로 만들려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난리를 친단 말이야. 왕권이 매우 약해. 반란이 많아서. 그래서 4대 왕이었던 광종은 딱 즉위하자마자 호족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다 쳐내죠.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광종 같은 경우 왕권 강화책으로 하는 것이 요 과거제입니다. 이제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충성스러운 관료를 내가 시험으로 뽑는 거야. 신구 세력을 교체하는 거지. 그리고 호족들의 불법 노비들을 찾아서 신분 복구시켜주면서 이 호족들의 기반을 약화시켰던 노비 안검도 같이 하는 겁니다. 노비 안검법, 과거제, 광종하면 무조건 떠올라야 되죠. 자, 경국대전 이거는 누구 거예요? 조선시대 최고법전이죠. 성종이래요. 여러분, 나라의 체제와 제도를 문서로 성문법전으로 딱 완성해서 기틀을 완성했다. 성종입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은 성종 거. 요거 조금 어렵죠. 지방에 12목을 설치하였다. 이게 고려 때 12목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모습이거든. 참고로 고려 성종이에요. 이 성종은 사실 이제 성종의 업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뭔가 정치를 잘하고 싶은 거야. 광종이 왕권 강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다다음에 등장한단 말이야. 왕권은 이미 강해. 강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그럼 이 상태에서 난 정치를 너무 잘하고 싶어. 그래서 개혁을 뭔가 하기 위해서 개혁 건의안들을 신하들로부터 많이 수렴을 합니다. 그때 그 중에서 가장 임프레스트 했던 개혁 건의안. 그 개혁 건의안이 최숙로가 쓴 28개 시무 28조라는 거고 성종이 그걸 감화받아서 오케이 그대로 하자라고 했던 게 각종 여러 가지 성종의 개혁 모습이 나타나는데 12목 설치가 있어요. 최숙로가 말하거든. 왕이 집집마다 백성들의 집을 가서 보살펴 줄 수 없으니 왕을 대신할 자를 보내줍시다. 즉 지방관을 파견합시다. 지방관을 파견하기 위해서 지방의 12개의 목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지방관을 파견하는 게 성종이에요. 됩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인데 나머지도 기억이 나야 된다. 자, 4번에 가하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은 이 문제는 대조영 나왔네요. 너무 쉽네. 그쵸? 발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쵸? 밑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위에는 발해가 있었던 남북국 시대의 모습이고요. 그럼 발해는 답이 1번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특히 발해가 3명의 왕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발해는 처음에는 우리 아빠 나라 멸망시킨 나당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당을 공격해서 싸우는 무왕 때 신라와 당나라 적대 관계를 가지면서 당을 공격하는 모습 보였던 거. 그거 배웠죠. 그리고 나서 문왕이 등장해. 그럼 문왕은 싸우는 게 아니라 똘똘한 애잖아. 그치? 똘똘한 애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죠. 어차피 우리나라가 만들어졌고 나라 국력 신장하려면 중국 선진문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당의 제도를 수용하는 게 문왕입니다. 삼성육부 만들고 그리고 각종 여러분 학교를 만들고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 다음에 선왕. 나라를 부채처럼 폈다. 부채선자. 선풍기가 부채바람을 일으키는 기계라는 뜻이잖아요. 나라를 완전히 국력신장하는 왕이 무왕문왕 거치면서 선왕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장 최대 판도, 즉 고구려 영토 다 회복하고 심지어 더 커지죠. 고구려보다 발해가 더 컸어요. 그래서 가장 강성했던 시기에 선왕 때 바닷가 동쪽의 융성한 국가다라고 하는 해동성국으로 불렸던 게 발해의 특징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1번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느 나라냐? 봤을 때 팔도. 이런 팔도는 조선입니다. 조선 팔도 이런 표현 쓰죠. 지금도 우리가 팔도긴 한데 경기도, 강원도, 전라 남북, 충청 남북, 경상 남북, 그쵸? 조선시대 때도 지방을 기본적으로 팔도로 나눕니다. 그 안에 군현이 설치가 되죠. 이거 보면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우리가 이런 지방행정 같은 거에 정비되는 모습을 시대별로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22담로라는 행정구역에 나왔던 거는 백제무령왕. 그리고 나서 통일신라 때는 구주 오소경. 발해는 오경 15부인데 몰라도 상관없고요. 통일신라는 구주 오소경. 이건 알아야 되죠. 통일하고 나서 영토가 엄청 넓어졌으니까 기존 걸로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구주 오소경. 그러면은 고려는 뭡니까? 오도 양계. 고려는 5개의 도가 있고요. 그리고 2개의 계가 있어. 오도, 양계, 일반 행정구역, 군사 행정구역. 그거를 다 합해서 그냥 일원화시켜서 운영하는 게 조선은 도밖에 없다, 팔도. 그래서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이거 어느 나라 거는 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조선, 오도 양계는 고려,
구주오소경은 통일신라. 요 정도 하라는 거예요. 자, 담로는 그러면 백제, 무령왕 때 백제가 설치했던 겁니다. 백제가 웅진 도망갔을 때 무령왕 입장에서는 왕실의 권위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 그쵸? 중흥을 하려고 하는데 지방 세력들이 반란 일으키면 안 되잖아. 그럼 지방 세력 억제하기 위해서 왕족을 22개의 중요한 지역에다가 파견시키는데 그걸 담로라고 부르고, 지방 세력을 마이 아이즈 온유 이거 하는 거야. 항상 감시, 통제, 억제하면서 지방 세력을 눌렀던 게 요 22담로입니다. 그쵸? 소도는 진짜 특이하다. 그치? 이거는 완전 철기 시대 때 삼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여고구려 억조동에 삼한할 때 그 삼한에서 재정 분리잖아요. 삼한은. 그쵸?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가 따로 존재하잖아. 그래서 제사장인 신지읍차 말고, 아니다. 정치 지도자인 신지읍차 말고 우리가 제사장인 천군, 하늘의 뜻을 받는 애가 있어. 그래서 이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행정구역을 소도라고 하더라. 삼한. 골품제. 여러분 골품제 누굽니까? 신라의 지배층 간의 엄격한 신분제도죠. 그래서 육두품들은 골품제 때문에 관직 승진의 제한을 받고 불만을 가지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5번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원에 있으면서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고려로 돌아와 즉위한 이후에 반원 개혁을 단행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원 간섭기 때 우리가 간접 지배 받으면서 국왕을 통한 지배를 받았으니까 이 고려 왕자들은 이제 원나라에서 유학을 하거든. 그러고 돌아와서 고려 왕이 되죠. 원간섭기 때 왕이구나. 그런데 반원 개혁을 했대요. 그러면 원으로부터 뭔가 자주성을 되찾기 위해서 반원 자주화 정책을 폈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쵸. 고려 공민왕을 말하는 거죠. 고려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기왕후의 오빠였던 기철 같은 원을 등에 업은 권문세족을 숙청하고 굉장히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공민왕이 했던 게 뭡니까? 원한테 뺏겼던 땅인 천령이 이북 땅을 되찾죠.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원 간섭기 때 원나라한테 우리가 뺏겼던 땅이 제주도, 그쵸? 거기에 탐라총관부 설치하죠. 그래서 제주도에 말을 기르잖아, 그쵸? 목마장을 경영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자비령 이북, 평양 있는 쪽에 동령부를 설치해서 그 땅도 뺏어갔고, 원나라가 천령 이북도 쌍성총관부 설치해서 그 땅도 뺏어갔죠. 그걸 우리가 되찾아왔던 거, 특히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 땅을 되찾아왔던 게 공민왕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경복궁은 대체 누가 중건을 했냐? 사실 경복궁 중건은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탄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면서 다시 중건하는 모습, 요거를 우리가 보면서 흥선대원군의 정책, 집권기 때의 중요한 모습으로 봤습니다. 대규모 통합공사를 하니까 나라에서 돈이 필요하네. 그래서 세금 엄청 징수하고 노동력 강제 징발하고 나무 맨날 뽑아오고, 거기다가 돈 모자라니까 이제는 고액 화폐인 당백전을 남발해서 물가를 폭등시키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이 경복궁 중건이 굉장히 뭔가 양날의 검이었죠. 흥선대원군이 농민들과 양반들 지지를 모두 다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홍문관을 설치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홍문관은 조선시대 때 왕의 정치 자문을 담당하던 기구입니다. 홍문관의 원래 옛날 이름이 집현전이죠.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설치해서 거기서 각종 여러 가지 경연 같은 걸 통해서 학문 연구를 하는데, 이거를 그 나중에 뒤에 세조라고 해서 자기 조카 몰아내고 왕이 되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삼촌이, 네가 어디다 나한테 감히 강의질이야? 신하들이 어디다 감히 왕한테 강의질이야? 라고 해서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시켰죠. 근데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낀 성종이 집현전을 부활시킬 때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선 성종, 경국대전을 반포했던 성종이 홍문관을 설치한다. 천리장성 축조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고구려에서 천리장성 축조한 적이 한 번 있고요. 고려 때도 축조를 하죠. 고구려는 살수대첩이라고 해서 수랑전쟁한 다음에 당나라가 수멸망하고 나서 당나라가 등장했을 때 당의 침입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천리장성 축조에서 당 침입을 대비하는데 또 쳐들어오는 게, 당나라가 결국에 쳐들어오는 게 안시성이라고 해서 살수대첩과 안시성 전투 사이에 천리장성, 연개소문이 이때 힘 키우는 거 배웠었고, 그리고 고려 때 천리장성은 우리가 고려 초에 거란이랑 맨날 싸워. 그러다가 강감찬이 귀주대첩으로 거란을 몰아낸 다음에 우리가 압록강, 도련포,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 한번 만들었던 게 천리장성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진족이 성장한다. 이런 거 할 때 같이 배웠던 겁니다. 자, 구서당 10점. 이게 여러분 누구 걸까요? 통일신라 거죠? 삼국통일한 이 신라의 신문왕이 구주오소경 같은 걸 통해서 지방행정 정비하면서 군사제도 개혁했던 겁니다. 구서당이 중앙군 이름이죠.
정말로 이름이 서당으로 끝나는 군대 9개라서 구서당이야. 흑금서당, 청금서당, 황금서당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구서당과 지방군 10개 10정이 있더라. 그쵸? 통일신라 거예요. 자, 6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고 가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서경으로 수도로 옮기려다가 실패해요. 서경으로 옮기려다가 여러분 실패해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란은 피고가 승려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서경천도 시도했던 인물 누굽니까? 고려의 우리가 그쵸? 묘청의 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려 중기에 묘청의 난을 얘기하는 거네. 묘청에 대한 설명이네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묘청은 여러분 금국정벌을 주도한다. 2번이 일단 답이고, 요게 여러분 기억 안 날까봐 쌤이 미리 조금 얘기를 하면, 잠깐만요. 우리가 처음에 고려가 건국되고, 연도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고려는 뭘 기준으로 전후기를 나눠? 고려는 무신들이 뺨 사건 일으키는 무신정변 기준으로 참고로 전후기를 나눕니다. 고려 초는 왕건 지독 호족이었어요. 처음에 호족들이 집권을 하고 있어서 고려 초는 호족연합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호족들이 되게 힘을 많이 갖고 있었어.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왕건은 호족들 나머지를 좀 많이 눌렀고 거기다가 심지어 나중에 광종이 노비한검, 과거제 이런 거 하면서 호족들을 많이 눌러. 그래서 호족들 중에서 힘이 빠진 애들도 있지만 몇몇 가문은 권력을 독점하고 귀족으로 성장해요. 그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가문과 가문, 특정한 가문 중심으로 권력이 세습 독점돼서 문벌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호족 중에서 고려 중기로 넘어가면서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특히 공음전이나 음서 같은 특혜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애들이 권력을 독점을 합니다. 이게 고려 중기쯤. 근데 문벌귀족들이 나쁜 새끼들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힘을 갖고 해서 나쁜 새끼라는 게 아니라 얘들 중에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말도 안 되는 막 거듭된 혼인을 통해서 왕실과의 거듭된 혼인을 통해서 심지어 왕이랑 자기 딸을 결혼시켜. 그러면 외손자를 낳잖아요? 그럼 자기 딸이랑 또 결혼시켜. 그러니까 걔는 이모랑 결혼한 거야. 막 이 정도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하니까 이러한 문벌 중심의 사회에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문벌귀족의 문제가 두 가지 사건으로 표출이 돼요. 첫 번째는 이자겸의 난을 통해서 이제 뭐랄까 왕실에 대한 권위가 막 하락하고, 두 번째 묘청이 난을 일으키면서 서경 중심의 지금 문벌귀족들을 비판하고 미안요 여러분 개경 중심의 문벌귀족들을 비판하고 서경으로서 옮기자. 그러면서 이자겸 같은 이런 문벌귀족들이 금에 사대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왜 우리가 중국 애들한테 사대해야 되냐? 왜 오랑캐한테 우리가 사대해야 되냐? 뭐 하자? 금국정벌하자. 왕권 다시 강화시키자. 칭제건원하자. 황제칭호 다시 사용하고 연호 다시 사용하자. 라고 해서 왕권 강화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문벌귀족 사회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니까 이때 뺨 일어나는 게 뭐예요? 무신정변으로 무신집권기 넘어가고 최씨집권하고 있을 때 원나라,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면서 나중에는 권문세족이 힘갖고 그러다가 권문세족 비판하면서 신진사대부가 성장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이 문벌귀족 사회의 붕괴를 초래했던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거는 금국정벌, 칭제권원, 서경천도를 통해서 개혁을 주장했던 모습이다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목민심서를 저술 정약용이죠. 조선 후기 실학자, 실학의 대표적인 집대성했다라고 하는 인물로 우리가 정약용, 목민심서, 흠흠신서 또는 경세유표 같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막 500여 권이 넘는 실학책을 쓴 되게 유명한 인물이죠. 대동여지도. 여러분 누구예요? 김정호 선생. 여러분 김정호 같은 경우에는 대동여지도 조선 후기입니다. 참고로 현량과 실시를 건의했다. 현량과가 뭡니까? 조광조죠. 그럼 조광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때 사림양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참고로 연산군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폭정을 했던 연산군 때 양반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으면서 뭐 훈구고 사림이고 이때 다 죽어요. 그러면서 연산군을 축출하고 나서 중종을 왕으로 옹립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다시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으로 왕을 옹립하는 인물들이 훈구라고 해서 조선 초 집권 세력입니다. 근데 중종을 왕으로 올려줬으니까 훈구가 중종한테 갑질을 졸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훈구의 갑질을 당하는 중종은 누구를 예뻐한다? 사림을 예뻐한다. 그래서 조광조를 예뻐했다. 그래서 중종의 신임을 받아서 현량과 같은 거, 뭐 아니면은 소격서 폐지 같은 거, 각종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인물이 조광조고 쫓겨나죠, 나중에는. 나중에 사사되죠. 자, 그리고 인내천 사상을 강조했다. 이건 딱 보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야? 인내천은 뭘 말하는 거야? 동학의
모두 다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해서 사람은 모두 다 존귀하다라고 했던 최재우가 동학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최재우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7번 가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북선을 만들고 임진왜란이네요. 그쵸? 1592년에 일본이 우리가 조선을 이제 침략해오면서 임진왜란이 발발을 하더라. 그럼 여러분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순신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알겠죠? 장보고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통일신라 때 장보고가 서남 해상권 장악했던 인물 별무반. 여러분 별무반이 뭐예요? 고려 중기 때 여진 애들이 성장할 때 여진 토벌을 위해서 만들었던 게 신기군, 말 타고 다니는 기병, 신보군, 걸어다니는 보병, 그리고 항마군, 승병으로 구성됐던 여진토벌 군대가 별무반이죠. 별무반이 여진 정말로 정벌해서 동북 구성을 축조를 합니다. 그죠? 황산벌에서 여러분 계백장군이 결사항전하더라. 5만 명의 김유신 군대 대항했던 5천 결사대, 죽기를 각오했던 계백장군의 결사대가 백제 멸망 과정에서 여러분 나오죠. 백제가 멸망할 때 계백장군이 황산벌에서 저항했지만 결사항전했지만 사비성이 함락당하고 여러분 660년에 백제가 멸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제 멸망 과정이고 당연히 답은 4번이고 답 찾는 거 쉬운 거 알겠는데 나머지가 어느 나라 어느 시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그쵸. 신라가 삼국딱 여러분 그 주도권 패권 딱 잡았던 4세기 백제전성기, 5세기 고구려전성기, 6세기 신라전성기 했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 고구려는 신라가 한강 갖고 있는 상태에서 딱 그때 중국이 수나라가 등장하면서 살수대첩, 나중에 당나라 등장, 안시성전투 하고 있을 때 밑에서 백제랑 신라가 싸우다가 신라가 백제한테 계속 맞으니까 나당 동맹을 체결해버리면서 나당이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켜버리는 거. 그게 삼국통일 과정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612년 사건인데 7세기의 고구려의 모습입니다. 이게 살수 대첩이죠. 그쵸? 자, 그리고 8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세종대왕이시네요. 그쵸? 혼민정음 해례본. 그러면 여러분 세종대왕 업적은 답은 뭐가 되겠어요? 5번이 되겠죠. 훈효10조는 고려 태조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남긴 일종의 중요한 왕조? 왕건. 여러분 태조예요. 훈효10조는 이제 후대 왕들에게 남긴 거. 그리고 여러분 대동법. 대동법 누굽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동법은 조선 광해군이죠. 우리가 곡물로 납부하던 즉 세금 중에서 현물 그대로 납부하던 것이 너무 폐단이 심하니까 이 광해군이 쌀로 통일시켜주는 크게 같이 만든다. 통일시켜주는 게 대동법입니다. 쌀로 징수했던 거. 집강소를 설치했다. 그럼 집강소는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동학농민군들이 1차 봉기했다가 전주는 먹었지만 막 청나라, 일본 애들이 들어오니까 정부랑 화약을 체결해서 자진해산하기로 하죠. 그 자진해산하는 과정에서 집강소를 지방에 설치해놓고 자치적으로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집강소입니다. 자, 순수비를 건립했다. 순수비는 6세기 신라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이 한강만 차지하는 게 아니죠. 위에 함경도 지역까지도 올라가고 가야 다 먹어서 여러분 낙동강적 완전 다 장악하고 그래서 나 여기까지 영토 확장했어를 보여주는 비석이 순수비 4개와 하나의 단양신라 적성비. 그래서 이거는 신라입니다. 그쵸? 사군육지는 뭔지 기억나죠? 여러분 세종대왕 업적은 정치적인 업적도 많지만 처음에 조선이 건국됐을 때는 요만했다고. 그죠? 근데 세종대왕이 압록강변에 최윤덕 장군을, 두만강 쪽에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사군, 육진을 설치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한반도의 모습을 갖추더라. 거기다 심지어 일본에도 우리가 군사적인 업적이 있죠. 세종대왕 때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스시마를 토벌하는 것도 세종대왕의 군사적인 업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9번. 밑줄 친 그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행사의 일원으로. 연행사가 뭡니까? 조선 후기 때 우리가 병자호란에 패배하고 나서 청에게 군신관계 수용을 해서 청한테 우리가 사대를 하죠. 청나라에 파견했던 사신을 우리가 연행사라고 얘기를 해요. 연행사의 일원으로 청의 수도 연경에 다녀온 그는 열하일기에 국어 시간에 배웠죠. 열하일기가 뭡니까? 사실 연행사는 본인은 원래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사촌형이 연행사로 사신으로 파견될 때 원래 연행사는 가족 한 명 무조건 달고 갈 수 있어. 그래서 사촌 동생이었던 누구를 박지원을 달고 가죠. 그 형아가.
그래서 박지원이 사촌형 갔을 때 따라가면서 청나라에 갔더니 이 새끼도 오랑캐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사네. 열알기가 뭡니까? 막 말 위에서 여러분 막 거기 기행문 쓴 거 아니야, 그쵸? 생각보다 청나라가 엄청나게 발전된 문물과 경제적으로 부유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 북을 배우자. 필요에 따라서 우리 뭐 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선진문물. 그래서 북학파 실학자로 우리가 박지원 선생을 보죠, 그쵸? 그럼 여러분 답은 뭐가 되겠어? 북학파 실학자는 중상학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박지원의 모습은 북학파 실학자들 북을 선진문물 수용해서 중상학파라고 얘기하죠. 상공업을 진흥시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봐봐. 읽어보시면은 중국에서 풍부한 재물이 한 곳에만 집중돼 있지 않고 유통된다. 수레를 사용한다. 그럼 결국에 뭔 말하는 거야? 결국에는 우리가 물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동하고 상공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원 희소성 같은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나머지 선지를 보시면 노급을 폐지해야 된다. 여러분 노급이 뭡니까?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때 귀족들이 갖고 가던 수조권과 노동증발권을 가질 수 있었던 일종의 월급 토지를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노급을 나중에 폐지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신문왕이죠. 왕권 강화시키니까 신문왕은 노급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을 할 거예요. 밀립대학을 설립해야 된다. 이건 일제강점기죠. 그쵸?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초보교육과 기초교육만 실시시키고 고등교육을 안 시켜주니까 뭐 이승훈 선생이라든지 이상재 선생 같은 조선 교육회 인물들을 중심으로 1920년대 초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해서 민족주의 계열에서 진행됐던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입니다. 그쵸? 1920년대 척화비를 세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개항에 반대한 사람들이잖아요. 척화비 세우는 인물이 누굽니까? 통상수교 거부 정책했던 흥선대원군 척화비를 전국에 꽂죠. 화랑도. 여러분 화랑도는 신라의 청년 조직이에요. 그렇죠? 참고로 신라 진흥왕이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을 할 겁니다. 박서준 씨. 여러분 박서준이 신인일 때 화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참고로 쌤은 그 퓨전사극을 별로 안 좋아하는 꼰대이기 때문에 대하드라마 이런 걸 좋아하지. 여러분 쌤이 보지는 않았는데 그 트레일러 예고편은 봤었거든. 그때 아마 박형식이 진흥왕으로 나오고 박서준이 화랑 만들어질 때 그때 초반에 뭐 그런 화랑으로 나왔겠죠? 제가 드라마를 안 봤지만 화랑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흥왕 시기 때입니다. 그렇죠? 10번 밑줄친 거부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옳은 것은 부자관계면서 정치적으로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른 뒤에 12살의 왕이 되죠. 고종이. 아빠인 흥선대원군을 통상 거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통상 거부에 병인양요랑 신미양요가 있죠. 프랑스랑 미국. 병인양요 때 외교장과 의계 약탈당하는 거. 신미양요 때는 여러분 어제원 장군이 활약했던 거. 이런 거 여러분 중요하게 배웠을 거예요. 정묘호란은 뭡니까? 광해군이 쫓겨난 다음에 인조가 왕이 되는데 문제는 인조 시기 때 친명배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금을 그러니까 만주족을 되게 이제 배격하니까 후금 애들이 쳐들었던 게 정묘호란이죠. 그렇죠? 1627년에 갑오개혁 같은 경우 여러분 나중에 개항 이후에 일본한테 우리가 엄청나게 갑질당하면서 친일 내각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해당 사항 없고 귀주대첩 고려에 그쵸 초기에 강감찬이죠. 그리고 60만세운동 이게 뭡니까? 일제강점기 때 1920년대 26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60만세 운동이 순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고종 황제 죽었을 때 3.1운동 했던 것처럼 우리 또 한번 만세 시위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동기에 따라서 나타났던 거죠.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자, 11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홍경래 임술농민봉기 나왔습니다. 그럼 무조건 뭐예요? 세도정치 시기 때 일종의 농민봉기. 여러분 세도정치가 언제예요? 조선 말이죠. 조선 말이죠. 세도정치가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 후기에서도 끝에 그러니까 흥선대원 등장하기 전에 있던 게 세도정치거든. 순조, 헌종, 철종이라고 해서 철종 다음에가 고종인데 세도정치라고 하면 조선 역사에서 가장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가장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왜냐하면 여러분 세도정치는요. 이 왕들 이름 외우라는 건 아닌데 11살짜리 꼬맹이가 왕해요. 8살짜리예요. 얘 19살에 왕이 되긴 했는데
시골 강화도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얘를 갖다 네 왕해야 된다고 해서 데리고 올라가서 그 다음날 왕시키는 애거든. 그러니까 왕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왕권이 약하다라는 거는 자신의 집안의 여자를 왕이나 왕자에게 결혼을 시켜서 왕실의 장인 또는 외할아버지가 되는 이런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이런 애들. 그래서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그래서 세도 가문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완전 농민들을 수탈하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농민들이 세금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죠. 그 삼정의 문란에 저항해서 평안도 지역에서 홍경래의 난이 순조 때, 그리고 철종 때 진주에서 나타났던 진주농민봉기를 중심으로 임술년에 철종 때 전국봉기가 나타나요. 함경도부터 제주도까지. 그래서 세도정치 1번 답이 될 거고, 2번 나오려면 뭐 여러분 백제부흥운동 했던 애들은 복신, 도침, 흑지상지, 사람 이름 같지 않은 애들 있죠. 고구려 부흥운동은 뭐 권모잠, 고현무 이런 인물 나와야 되고,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면 일단 이자겸의 난은 고려 문벌귀족이 형성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항일의병운동이 전개됐다.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야지, 아니면 뭐 개항을 해야지 항일의병을 하든지 할 건데요. 그쵸? 특히 의병은 우리가 을미사변 이후에, 그리고 을사조약 이후에, 그리고 고종이 퇴위당한 이후에 나타나는 의병들이 대표적이죠. 무신집권기라고 하면 당연히 고려시대. 여러분 요거 딱 보는 순간 만적, 그쵸?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이 왕우장성의 씨가 따로 있는가? 누구나 때가 되면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신분해방운동 전개했던 거. 요거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12번에 가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누구예요? 급진개합파였던 개화당들이 빠르게 근대국가를 수립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부가 그때는 온건개화 입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민씨는 온건개화 입장이었거든. 뭔가 정치체제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경제적인 것만 개혁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근대국가를 수립하고 싶어 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명개화를 주장했던, 동도서기보다는 문명개화 쪽에 추진을 했던 이 급진개화파들이 난을 일으키는 게 갑신정변이죠. 그러면은 답은 2번이 됩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을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인산일, 이거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거죠? 60만세운동. 그쵸? 이게 1926년이에요. 풍수지리설. 웬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 하면 딱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통일신라 호족들. 신라 말에 여러분은 중앙의 왕권이 막 약해지면서 지방 세력들이 성장을 하거든? 중앙이 지방을 통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 중에서 우리 지역에, 우리 땅의 기운이 너무 좋아, 여기에 왕이 날 것 같아, 난 것 같아, 이런 호족들이 등장을 하면서 풍수지리설이 엄청 유행합니다. 신라 말이죠. 새마을운동, 이거 딱 보는 순간 박정희 정부, 그쵸? 우리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 때 특히 우리가 60년대부터 쭉 해오던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농가소득이 계속해서 떨어진다. 농촌이 계속해서 좀 도시에 비해서 현격하게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낮아지더라. 왜냐면은 이제 저고가 정책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가소득을 좀 더 확대시키고 농촌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초가집을 많이 없애고 막 이때 슬레이트 지붕 만들고 하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여러분 이게 새마을운동이 70년부터 나타나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모습입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은 한 다음에 여러분 문호를 열었으니까 빨리 하니 많이 하면서 급진개합파가 일으키니까, 그쵸? 여러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건도 있어요. 그쵸? 운요후 사건. 자, 13번 가하 정부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여러분 여기 봤을 때 중명정 을사늑약이 체결됐대. 여러분 덕수궁에서 여러분 만들어졌대요. 고종이 조선시대 때 개항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의 어떤 국권의 어떤 그런 그 풍년등화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 아관파천 한일이 발생하죠. 을미사변 이후에 부인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그럼 아관으로 파천했다가 1년 만에 금방 돌아와요. 근데 돌아올 때는 어디로 돌아와요? 러시아 공산에서 가장 가까운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때 경비를 해주기로 했거든. 덕수궁으로 항궁해요. 그걸 조금 우리가 아마 한국사 공부할 때는 경운궁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경운궁으로 항궁합니다. 그래서 덕수궁에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그냥 들어오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대한제국이 덕수궁에서 운영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1900년에 만들어졌던 우리나라 서양식 건축물 중에서 덕수궁 석조전이라고 하는 게, 덕수궁에 가면은 궁궐이야. 근데 목조 건물 아니고 흰 색깔에 여러분 이렇게 기둥이 10줄가 서 있고 위에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이 있는 하얀 색깔 석조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럼 석조전 안 넣어줬네. 그래서 덕수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나타납니다. 대한제국 거 찾으라는 거예요. 답은 5번. 그러니까 답은 너무 쉬운 거 알아. 을사늑약도 있고 여러분 시기상 이게 해당할 사항은 없는 건 알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태학이라고 하면은 딱 고구려, 소수리망이 백제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4세기 때 고구려가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령반포, 불교수용, 태학 설립을 통해서 나라의 국력을 다시 회복을 하더라. 그리고 소수리망 뒤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야? 광개토대왕. 그러니까 고구려 쪽으로 힘이 넘어가는 거지. 자, 과전법을 실시했다. 과전법, 요거는 참고로 고려 말의 공양왕입니다. 근데 이거는 공양왕은 몰라도 돼요. 교육과정상 공양왕 안 배우죠. 근데 쌤이 공양왕 얘기를 왜 했어? 고려 말에 이성계라고 하는 신흥무인 세력이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신진사대부들과 결탁해서 한 개혁이 과전법입니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 과전법. 그걸로 신진사대부의 힘을 키워서 끝까지 조선 건국에 반대하는 온건개합하는 제거하고 조선을 건국하는 게 조선 건국 과정에서 나왔던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과전법. 공양왕 이름이 왜 공양왕이냐면 이성계한테 공손히 양보를, 왕위를 양보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고려 말의 모습. 탕평비를 건립했다. 그럼 탕평책을 했다는 거네. 신하들끼리 힘 막 겨루기 싸우고 있어. 얘가 힘 줄 때 얘를 갖다가 죽인다든지 이런 식의 붕당의 변질이 발생할 때 왕도 탕탕평평 균형을 맞춰서 닥치고 그냥 왕권 강화. 그랬던 게 왕권 강화 책의 영정조의 모습이죠. 조선에 영조가 탕평책을 처음 실시해서 탕평비 건립하고 손자였던 정조가 유지를 하죠. 웅진천도는 백제가 한강을 뺏기고 도망갔던 거죠. 그쵸? 자, 14번. 밑줄 친 신문이 발행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베델 선생님. 베델 나왔어요. 영국인 베델이었던 인물 뭐 할 때 배웠어? 우리나라의 신문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영국에서 아시아로 여러분 일종의 그 러일 전쟁 때 종군 기자로 아시아로 왔던 인물입니다. 특파원으로. 근데 베델이 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 됐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각종 여러 가지 민족운동을 도우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돌아가셔서 묻혀 계세요. 양화진 외인묘소에 계신데 이 베델 선생이 신문을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일본이랑 사실 영일동맹 체결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해복권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일본 애들이 영국인들을 함부로 탄압을 못하잖아.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는 신문을 만들고 있었어. 제국신문이나 황성신문 같은 거. 근데 탄압 엄청 많이 받았죠. 일본 통감부한테. 근데 베델은 일본한테 통감부 만들기 전부터 탄압을 받았죠. 일본 애들한테. 근데 베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탄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 베델 선생이 만든 양기탁 선생이랑 같이 만드시는데 이 신문은 뭐 하는 겁니까? 굉장히 그 의병 활동이라든지 항일 논조의 그런 글 같은 걸 되게 많이 게재했었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은 기억을 하세요.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여러분 대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야? 대한제국기 때입니다. 가끔 애들이 이거 어느 시기 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제국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대한제국이야. 그전에는 황제란 표현 안 쓴다고 사실. 그래서 뭐 제국신문 또는 황국중앙총상회 이런 거 나왔어. 그럼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라는 뜻이잖아. 그런 건 대한제국이 때야 또. 그래서 우리가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거는 1904년부터 10년까지 발행됐던 겁니다. 그러면 봐봐.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있다가 일제강점기 딱 넘어가면 일본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없애잖아. 우리나라 신문 한글 신문 못 만들어요. 10년대 때. 그러면 이제 국권비탈 전에 만들던 거야. 근데 식을 너무 이렇게 줬어. 그치? 이건 이거 이후에 강화도줘야. 그쵸? 그럼 답은 당연히 3번밖에 안 되죠. 그쵸? 너무 쉽지 이거. 그쵸? 자, 15번. 다음 자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청운동에 사는 최땡땡은 인왕산에서 4번 솔잎을 긁어간 일로 경찰서에서 태형, 그쵸? 블라블라블라블라 헌병경찰통치 시기면 언제예요? 10년대. 그쵸? 우리가 흔히 무단통치 시기라고 하는 군인 경찰들이 경찰 업무와 공무원 역할을 하던 헌병경찰통치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헌병은 10년대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20년대 때 10년대 말에 우리가 아이고 1919년 3.1운동 하죠. 3.1운동 하니까 이렇게 누르면 안 되는구나, 터져 나오는구나 느끼고 20년대에 나는 조선인들의 문화 영달을 위하여, 나는 조선인들의 어떤 그 문화 발전을 존중하고 도모하고 뭐 이지랄을 하잖아요. 그게 기만책으로서 문화통치라고, 이른바 문화통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부터는 군인 경찰 없어요. 그럼 보통 경찰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년대에 딱 해당하는 상황이네. 답은 뭐가 되겠어?
이거 안 했죠? 2번 안 했지? 토지조사 사업. 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이랑, 그래서 토지약탈하죠? 회사령이라고 해서 이제 총독 허가 없이 회사 못 만들게 해서 민족기업 몰락시키는 거. 20년대는 산미 증식계획. 그리고 회사령을 폐지해서 일본 기업들 진출을 빠르게 만드는 거. 30년대는 뭐야? 30년대는 그냥 일본이 전쟁 또라이가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전시동원을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병참기지, 징용, 증명, 공출. 그게 3, 40년대 모습이죠. 그럼 여러분 국가총동원법은 뭐야? 3, 40년대죠. 이게 38년에 중일전쟁이 37년 딱 일어나고 나서 일본이 전시동원을 더욱더 꽉 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거 이후에 나타나는 게 30년대 말부터 나타났던 40년대까지 요런 용어들이 등장하는 요런 개념들이 3, 40년대 모습이죠. 그렇죠? 자, 도병마사를 설치한다. 도병마사가 그럼 뭐예요? 고려때 기구입니다. 식목도감 도병마사는 고려의 귀족 정치, 아주 높은 고위 관리들끼리만 정치하는 모습이죠. 그죠? 자, 그리고 경부고속국도. 경부고속도는 여러분 언제?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그쵸? 자, 그리고 화폐정리 사업을 단행한다. 이거 언제예요? 일제강점기 아닙니다, 여러분. 화폐정리 사업은 1905년이에요.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이제 1905년에 외교권 박탈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발음해야 되네. 그때 화폐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메가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파견됐던 러일전쟁 중간에 우리나라 재정 고문을 왔던 인물이죠. 이 메가타가 금융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본 화폐로 우리나라의 화폐를 바꾸는 겁니다. 일본 화폐로의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제1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존의 화폐를 여러분은 1대1로 제대로 교체를 안 해주면서 우리나라 돈 평가 절하시키죠. 그래서 민족 기업이나 민족 자본가들을 몰락시켰던 사건입니다. 금융 장악했던 거, 1905년에 있었던 거. 자, 16번 다음 대로 나타난 민족운동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땡땡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한대요. 손병희 등이 조선 독립을 모였음을 듣고 취지에 동의하여 동조하려 하였다. 군중과 함께 3일 탑골공원에서 조선 독립을 선언하였다. 아이고 3.1운동. 그쵸? 1919년에 3.1운동. 3.1운동은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국제적으로 불어닥친 어떤 민족 자결주의였던 그런 국제적인 흐름과 거기다가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이 있었죠. 조선 청년들이 일본 중심부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종교계 지도자들과 학생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해서 3.1운동을 도모를 합니다. 그쵸? 3.1운동 결과 우리가 독립을 할 수는 없었으나 그 이전까지의 독립운동이 소수의 민족 지도자들에 의한 거였다면 3.1운동 이후에는 상인, 학생, 신분할 것 없이 모든 민족운동의 주체로서 모든 전 국민이 주체로 성장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걸 느끼죠. 우리는 민족운동의 구심점, 체계적인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일본이 문화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계기로 보는 거죠. 중요한 이제 결과로 보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2월 8일 날 도쿄 독립선언을 통해서 3.1운동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단발령이 시행됐다. 여러분 단발령은 뭐예요? 그렇죠? 을미개혁의 모습입니다. 친일내각에 의한 가보개혁, 을미개혁 중에서 가보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분제를 폐지하는 거 또는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는 거, 을미개혁에서 중요한 건 단발령 시행하는 거, 그리고 태양력을 이때 쓰죠. 광무개혁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고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친일내각이 아니라 고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국방력을 엄청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지.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이건 1882년에 대항한 거니까 전혀 상관없고 거문도 점령. 이런 거문도 점령 언제예요? 연도는 못 외워도 상관없어. 1885년 못 외워도 상관없어. 다만 이모군란 갑신정변 둘 다 청이 진압해줬기 때문에 이모군란 갑신정변으로 우리나라 청나라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해지니까 조선이 청을 견제하려고 친구를 이제 러시아랑 친구 먹다가 영국 애들이 쳐들어오는 거였죠.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랑 불법 점령하는 거였죠. 러시아 남하를 막겠다고. 자, 5번에 모스크바 상국외상회의는 광복 이후에 미군정과 소련 군정이 있을 때 한반도 문제를 미소영이 함께 모스크바에서 논의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결과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시켜주자. 그 정부 수립을 위해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일단 열자. 그리고 정부를 수립하면 신탁 통치를 4개국에 의해서 최고 5년간 하자라고 했던 내용. 그게 5번의 중요한 모스크바 3상회에서 중요한 개념이죠. 자, 17번 가에 해당한 조직으로 오른 것은 잠깐만 대중부르는 있어요. 여러분 충칭에서 창설했대. 한국광복군. 여러분 한국광복군은 어디 정규군?
임시정부, 정규군. 그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로서 여러분 지청천 선생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이 특히 40년에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40년에 이제 2차 대전까지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합국 측에 들어가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함께 참전한다던가 대일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우리가 뭐 미국 전략정보국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특수훈련을 받아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한다던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신간에는 좌우 연합단체라는 게 중요하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던 대표적인 20년대 모습. 의열단 김원봉 선생이 만든 1919년 만주에서 만들었던 의열단체입니다. 의열단체가 뭐야? 폭탄 투척하는 이런 것들이죠.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을 품에 안고 다니면서 김원봉을 주축으로 의열단원들이 조선총독부, 종로경찰서, 뭐 조선식산은행, 뭐 아니면은 일본 도쿄에서 여러분 왕성회, 심지어 그래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런 데 폭탄 투척했던 김익상, 김상우, 뭐 나석주, 아니면 부산경찰서의 막 박재혁 이런 인물들이 활동했던 거.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헌의 육조를 통해서 근대 의회제도 하고 싶어 했던 거. 조선건국동맹. 여러분 조선건국동맹은 당연히 단독 정답 문제로 안 나와. 오답선지로 이렇게 껴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건국동맹이 국내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던 건국강령 발표하면서 활동했던 좀 큰 단체 중에 마지막에 만들어졌던 건데 얘들이 광복하자마자 국내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게 건준이라고 해서 총독부가 딱 없어지자마자 행정권을 이양받아서 치안 유지했던 단체가 요 단체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여운형 선생을 주축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자, 18번.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동포들의 생명과 자유를 적의 수중에 맡긴 채 정부가 수도를 부산으로 그쵸 여러분? 3일 만에 서울 뺏겼던 게 뭐예요? 6.25 전쟁이죠. 국군 유엔군이 여러분 그래서 16개국 유엔군이 우리 도와주러 오죠. 1950년부터 53년에 그 정전협정 체결까지 우리가 6.25 전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이승만 정부 시기 때 나타났죠? 48년에 정부 수립한 지 2년 만에. 자, 그러면은 답은 4번. 그쵸? 더글라스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 너무 쉽다. 자, 훈련도가 뭡니까? 임진왜란 중에 설치됐던 군대죠. 중앙군을 상비군으로 바꿨던 겁니다. 그쵸? 3수병으로 이루어졌어요. 포수, 사수, 살수. 임진왜란 때 여러분 우리가 20여일 만에 한양 한라당하고 너네 말 맞다네 일본한테 처음에 개발렸던 이유가 뭡니까? 총 때문이죠. 일본이 갖고 있던 총. 그래서 조총 즉 포수를 우리가 가지고 훈련시켰던 포수를 만들었던 게 훈련도감의 특징이었어요. 위화도 회군 조선 건국 과정에서 나타났던 고려 말 사건이고 봉오동 전투 일제강점기죠. 1920년에 있었던 여름에 발생했던 홍범도 장군을 주축으로 나타났던 사건이죠. 그렇죠? 유준열 아니고. 자,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미소공동위원회는 한반도의 정부 수립을 위해서 모스크바 상무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4번. 19번.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생들과 시민들은 자유당 정권에 여러분 조금 그 한국사 현대사를 한 지 별로 안 돼서 기억이 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중3 때 현대사 배우잖아요. 자유당이 이승만 대통령의 일종의 정치 기반이에요. 그렇죠?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패에 맞서서 1960년에 뭘 일으켰다 여러분. 1960년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특히 직접적인 배경이 돼서 나타났던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을 우리가 이제 붕괴시켰던 게 4.19 혁명이죠. 그렇죠? 4.19 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래서 이제 하와이 가시죠. 우리가 이제 4.19 혁명으로 더 이상 대통령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각 책임제 정부인 장면 내각이 나타나는 이 3차 개헌을 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럼 4.19에 대한 설명 요거 때문이죠. 1960년에 우리나라에 4대 대통령 선거를 하거든, 참고로. 60년에 4대 대통령 선거에 근데 사실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당선이 될 만한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3.15 부정선거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80이 넘으셨거든. 그러면 임기 중에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유당이 이때 대통령이 중간에 돌아가시면 임기를 부통령이 맡거든. 그래서 부통령을 자유당이 이기붕을 당선을 시키려고 부정선거를 막 하죠. 막 4일 사전 투표, 뭐 여러분 공개 투표, 막 3명, 6명, 9명 손잡고 들어가서 같이 투표하라 그러고 막 투표한 바꿔치기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정선거 때문에 마산에서 처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나타나고 마산에서 시위하다가 학생 하나가 실종됐는데 그 학생, 김주열 학생의 얼굴에 최루탄 맞은 시신이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면서 그것 때문에 폭발적으로 터지는 게 4.19입니다. 그죠?
잠깐만. 나머지 봤어요?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이후에 나왔던 사건일 거고 60만세 운동을 촉발시켰다. 60만세 운동은 순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1926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만세 시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를 내세웠다.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사건은 되게 많아요. 그중에서 우리 같이 어떻게든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김구랑 그리고 김규식 선생께서 김규식 선생이 평양에 갔던 거 남북협상이나 또는 제주 4.3 그럼 제주 4.3도 좌익들이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봉기 일으켰던 거죠. 그렇죠? 5.18 민주화 운동을 계승했다. 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은 일단 80년대입니다. 그래서 1980년에 바로 해야 되네? 80년에 계엄이 5월 17일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그거에 저항했던 일종의 신군부에 저항했던 광주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남대 대학생들과 나중에 시민들이 같이 전개했던 민주화 운동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20번 마지막이네요.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가 평화통일 노력이 20번 문제 항상 나와요.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참고로 일단 박정희 정부 때 처음으로 통일 원칙에 합의했던 것,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해서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 이게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 유신의 계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노태우 정부 시기 때 통일 노력 파트, 남북 불가침 선언을 했던 기본 합의서, 그리고 유엔 동시가입, 남북한이 유엔 동시가입을 노태우 정부 때 해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 안 지켜지지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김대중 정부 시기 때. 김대중 정부 시기 때 대북 협력 화해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햇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2000년에 최초의 정상회담을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이제 북측의 김정일이니까 이때 국방위원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김정일이랑 김대중 대통령이 같이 만났던, 그래서 평양에 김대중 대통령이 갔던 일이 2000년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김대중 정부 시기라는 걸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너무 사진을 다르게 보통 안 주기 때문에 그냥 봐도 김대중 대통령처럼 생겼어. 그쵸?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사실로 우리가 최초 정상회담. 이때 6.15 남북 공동 선언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하면서 정상회담 2000년 때 있었던 그 결과를 우리가 채택을 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남측이 주장하는 연합제, 그리고 북측이 주장하는 연방제의 최대한 교집합을 찾아서 통일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거였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였었어요? 개성공단의 건설을 합의를 하죠. 그리고 정말로 개성공단이 정말로 물건을 만들어내고 굴러가기 시작한 건 이제 그 다음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4번이 되고요. 고려 때 거예요. 너무하지 않니 문제가, 그치? 여러분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만드는 겁니다. 최씨 무신집권 최고기구예요. 그렇죠? 홍범 14조 이게 뭐예요? 홍범 14조가 2차 갑오개혁 강령입니다. 남북한 총선거가 결정됐다. 요거 뭐예요? 아직 정부 수립 이전이죠? 남북한 총선거가 결정됐다라고 하는 거는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 처리를 갖다가 논의했을 때 처음에 남북한 같이 총선거 해라라고 했는데 북한이 거절하면서 유엔 소총회에서 그러면 가능한 데만 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헌법을 만들었던 재헌국회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유엔에서 이거는 정부 수립 이전이죠. 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에 여러분 반민특위는 언제예요?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정부 수립하자마자 우리가 했던 게 선결해야 되는 과제 중에서 친일파 청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친일파 청산이랑 농지개혁을 합니다. 물론 요거는 어떤 정말로 현격한 정말로 제대로 처벌은 없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걸 조직한 것 자체가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됩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문제를 봤어요. 그죠? 괜찮죠? 할만하죠? 우리가 사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너무 문제가 쉬운 게 선지 자체를 간격을 너무 너무 넓게 줘. 좁게 주면 어렵잖아. 시기를 비슷한 거를 갖다 여러분 좀 디테일하게 잡으라 그러면. 근데 워낙에 넓게 주기 때문에 방금 봤다시피 현대사 얘기를 하면서 교정도감 나오고 이러거든.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여러분 모의고사는 이렇게 쳐놓고 한국사 내가 지금 요 정도를 중학교 때 내용을 갖고 있구나 정도를 생각하고, 지금도 이제 내신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그렇죠? 여기다가 살을 붙여가면서 내신 준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고생이 많았고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6월에도 여러분 모의고사 치고 나면 같이 쌤이랑 해설 강의하면서 오답 선지 분석할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